안녕하세요. 저는 닥터 오스틴입니다. 대학병원에서 두경부외과 의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그냥 되게 홧김에 아니면 그냥 즉흥적으로 한번 찍어봤는데 되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반응이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거는 뭐 굉장히 자기 전에 들으면 좋을 것 같은 목소리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혼자 있다 보니까 텐션이 오르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보다는 스레드에서 글로 쓰는 게 저한테는 편하고, 그래서 유튜브는 해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기는 했지만 그래도 또 만든 김에 한 번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죠. 사실은 이제 거의 골든타임이라는 거는 끝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것보다 현재 의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저희가 사실 지금까지 의료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공의 때는 신종플루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난리가 났었죠. 그때는 병원 응급실 입구에 천막을 쳐놓고 막 검사를 하고 그러는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쯤에는 메르스가 있었습니다. 메르스가 유병률이 높지는 않았지만 치명률이 높았기 때문에 그때는 메르스 의심 환자가 있으면은 병원이 전체적으로 막 폐쇄가 되고, 심지어 삼성병원은 그때 그 메르스를 처음에 놓쳤다는 이유로 굉장히 큰 피해를 보고 그런 어떤 법적인 제재도 가했었죠. 그래서 그럴 때도 있었고, 사실은 의료 위기가 자연재해로,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코로나 시절이 있었죠. 제가 어떻게 보면은 불행인지 다행인지 지금 현 시대에서 의료를 하고 있는 많은 선생님들이 그러하듯이 신종플루랑 메르스랑 그리고 코로나를 다 대학병원에서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때가 되면은 사실은 환자들도 병원을 오지 못하고요. 병원에서들도 환자들을 잘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기가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국가 정책도 되게 중요했지만 굉장히 많은 의사들이 노력을 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과는 좀 다른 상황이었고, 뭐 수단이나 그런 게 막 더 있거나 그랬던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고 환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있었던 코로나 시절에는 제가 그때는 대전에 있는 한 대학병원 사립대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원래는 이제 대전 하면은 충남대가 있기 때문에 충남대가 지역 거점으로서 응급 환자를 많이 커버하기 때문에 사실은 상대적으로 좀 덜 힘들었었어요. 그 전까지는. 근데 코로나 시기가 되면서 코로나 환자가 증가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상황이 생겼냐면 지역 국립병원들을 코로나 거점병원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코로나 거점병원으로 만들기 시작을 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국립대병원에는 코로나 환자들밖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 그 사립대 병원으로 나머지 응급 환자가 굉장히 몰리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한 2020년에서 21년 정도 되던 시기였는데, 특히나 저희 쪽은 이비인후과이기 때문에 에어웨이 문제가 되는 환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단순 감기나 편도감도 있지만 편도주의부 농양이 심경부 감염이 되고, 그리고 뭐 급성 후두계염이나 이런 경우에는 갑자기 호흡 곤란으로 사망을 하는 경우도 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들은 정말 굉장히 분초를 다투는 상황이 되기도 하는데, 사람이 숨을 못 쉬면은 죽으니까요. 그래서 그랬었는데, 그런 환자들이 이제 그런데 코로나 환자가 아닌 경우에 저희 병원으로 굉장히 많이 왔었습니다. 당시에 권역응급센터기도 했고, 또 저희 병원뿐만 아니라 저희 병원이 커버하는 곳이 대전 지역이라기보다는 대전 지역과 충청남도 그리고 전라북도까지 커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환자들이 왔었는데, 이 환자들이 어떻게 됐었냐면 응급실 입구에서
코로나 의심 환자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진입하는데 12시간 이상 걸렸습니다. 그러면은 감기나 그 신경부 감염 환자한테 12시간은 상당히 크리티컬한 타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12시간이 딜레이가 된다는 거는, 그래서 사실 응급실에서 굉장히 응급한,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일어날 수 없었던 응급한 환자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때 진짜로 솔직히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막 환자가 걸어 들어오는데 숨이 차면서 들어오는데, 들어와서 숨이 갑자기 막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인투베이션도 안 되거든요. 인투베이션을 초반에 몇 번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정말로 아무 준비도 없는 상황에서 응급실에서 어레스트가 나고 세츄레이션 40%인 상황에서 CPR을 치면서 트라케오를 막 보비 바이플러도 없는데 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주마등처럼 환자가 막 제 환자가 눈앞에서 막 피가 이렇게, 보비 바이플라 지혈 기구가 없으니까 피가 막 나는 상황에서 트라케오를 하는데, 야, 이제 내 인생이 끝이구나, 내가 이제 더 이상 의료 행위를 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주마등처럼 흘러갔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힘들었던 시간들인데, 저희과적으로. 왜냐면 지방에 어떤 그 거점으로 있던 응급센터 두 곳이 있는데, 한 곳에는 코로나 환자만 받고 한 곳은 그 외에 응급 환자만 받으니까 여기가 갑자기 로딩이 두 배가 되는 거잖아요. 사람은 별로 없는데. 그래서 그 1년 동안 굉장히 좀 많이 힘든 시간이 있었는데, 물론 그게 결국에는 저희가 다 지났으니까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근데 그런 것들의 특징은 어떻게 보면은 자연재해였기 때문에 환자들도 그렇고 의사들도 그렇고 그런 내용들을 좀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힘들긴 하지만, 굉장히 환자분들도 그거를 따랐고 의사들도 어느 정도 희생적인 거를 감내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상황이 좀 다르죠. 지금은 정말 완벽하게 인재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력은 훨씬 더 줄어든 상태고요. 저희가 의사가, 제가 면허번호가 9만 대인데 지금 한 12만 대까지 온 걸로 봐서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의사 수는 1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다고 했을 때 대학병원에서 그 근무하는 의료 인력의 수는 사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포션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대학병원이 뭐한 그냥 의과대학이 39개가 있고 거기에 연관된 병원이 100개가 채 안 되니까 한 5, 60개가 되고, 한 병원당 교수가 가장 많은 아산병원이 550명 정도 되고, 대부분의 병원들은, 지방의 병원들은 150명에서 200명 정도 됩니다. 조금 큰 병원들이 한 300명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 수를 적당하게 종합을 하면은 10,000명이 채 안 되는 교수들과, 그리고 또 한 학년당 한 3,000명 정도라고 했을 때 인턴부터 레지던트까지 다 합하면 대충 한 13,000명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전문의 대 전공의 비율이 1대1에서 뭐 6대4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 인력이 절반으로 줄어든 거란 말이죠. 특히나 응급실은 저희가 절반이 줄은 게 아닙니다.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력을 보면은 보통 전문의 1명에 전공의 2명, 그리고 인턴 3명 정도, 최소한 6명 정도의 인력이 응급실에서 하룻밤에 그 환자들을 커버를 한단 말이죠. 근데 현재는 지금 응급의학과 전문의 1명이 진료를 보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전공의가 나가면은 뭐 절반은 없어진 거니까 50% 줄어든 거 아니냐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응급실은 지금 어, 6명이 1명이 되고 뭐 7명이 1명이 되고 막 이런 상황이니까 몇입니까? 한 80% 이상, 85% 정도가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캐파가 절대 되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응급실에서 정말로 뭐 정말 오히려 경증 환자들은 뭐 안 오니까 안 온다 치고, 중증 환자들을 보려고 해도 대부분의 대학병원이 지금 응급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지 못합니다. 인력도 그렇고요. 근데 정부에서는 괜찮다고 하고 있잖아요. 어, 지금 말하는 응급수술은 무슨 맹장수술, 뭐 골절수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뭐 대동맥박리, 저희과적으로는 신경부 감염이나, 보통 제가 요즘 많이 보는 게 넥라서레이션이라고, 그 경부 자상,
요즘 뭐 자살 타살로 목에 칼 꽂는 게 굉장히 유행이어가지고 굉장히 그런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지금 정말 뭐 응급실의 환자 뭐 평소랑 다르지 않다. 뭐 중환자실 환자 평소랑 다르지 않다. 그러면서 복지부에서 굉장히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라고 말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응급실이요. 지금 응급의학과로 환자 오잖아요. 그러면 입구에서 진짜 벤치 먹는 경우 굉장히 많고요. 와도 배후 진료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병원이 그래도 꽤 규모가 큰 병원인데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배후 진료가 어려워가지고 다른 병원으로 가려고 하면요. 전원이 절대 되잖아요. 저도 최근에 계속 당직이 아닌 상황에서도 저희 병원에서 그 수용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환자가 전국적으로 막 3, 40개 병원에서 전원 문의가 수용이 다 거절이 된 다음에 제가 당직이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도 나와가지고 수술을 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수술을 혼자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보조 인력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관광거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응급의료는 그렇다 치고 지금 뭐 하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좀 유튜브를 들어보니까 말이 굉장히 느리더라고요. 그래서 제 평소보다 조금 빨리 말을 하는 거고 그리고 나중에 1.1배속을 걸 예정입니다. 그래서 또 무슨 일이 있냐? 무슨 일이 있냐면 이제 암 환자가 진짜로 전국적으로 특히 빅5가 가장 큰 타격을 입었죠. 빅5가 암 수술을 제일 많이 했었는데 빅5에서 암 수술을 지금 할 수 있는 게 한 70% 정도 돼요. 70%. 그거는 인간의 그 교수들도 교수들인데 빅5 같은 경우에는 그 fellow들이 좀 없기 때문에 이게 교수가 옛날에는 fellow들이 막 도와주면은 양방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핵심적인 영역만 교수가 하고 뭐 스킨 인시전 다 준비해놓고 나중에 꼬매고 이런 거는 fellow 선생님들이 하고 그런 좀 기능적인 것들을 좀 도와주는 게 있었는데 그게 확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스킨 투 스킨을 완전히 교수가 다 해야 되면은 그렇게 되면 능률이 떨어지는 거가 하나. 그리고 마취과가 핵심입니다. 마취과가 지금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수술방 자체가 확 줄었어요. 그러면은 똑같이 일을 해도 효율도 떨어지지만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병원들이 암 환자들을 한 달에 뭐 10명을 하던 교수라고 쳐봐요. 한 달에 10명 하던 교수가 한 달에 7명을 수술하게 됐습니다. 한 달에 7명을 수술하게 됐으면 3명은 다음 달로 미뤄지겠죠? 다음 달에도 10명이 올 거 아니에요. 근데 3명이 미뤄졌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 달에 온 환자는 4명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다음 달에는 6명이 미뤄집니다. 그 다음 달에도 7명밖에 못 보죠. 그런 식으로 계속 미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 환자들이 원래는 병원에 오면은 한 달 안에 수술을 받던 환자들도 지금은 수술방이 꽉 차 있기 때문에 2달, 3달 미뤄진단 말이에요. 이게 왜 문제냐면 암 수술은요, 저희가 암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암에 이제 진단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암이라고 진단이 됐는데 수술을 받을 때까지 한 달이고 2달이고 3달이고 기다리실 수 있겠어요? 암이라는 게 왜 암이겠어요? 암은 계속 자라잖아요. 암이 암 환자한테 있어서 한 달은요, 1기가 2기가 되는 시간이고, 2기가 3기가 되고, 3기가 4기가 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4기에서도 수술할 수 있었던 4기가 수술을 못하는 4기가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전에 시작했던 말처럼 코로나 때랑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딜레이가, 치료가. 근데 에어웨이 obstruction 환자들이 숨을 쉴 수 있는 상황에서 숨을 못 쉬는 상황까지 가는 그 12시간과 암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기에서 치료를 못 받는 시기까지 이게 우리나라 정부가 저희가 그렇다고 교수 수가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교수들은 진짜 지금 입에서 단단하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 여러 가지 판단이 있겠지만 뭐 그거를 굉장히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거를 감사하는 사람들도 있죠. 저는 뭐 감사의 대상도 비난의 대상도 되고 싶지는 않은데 어쨌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쏟아져 내리니까.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이 환자들한테는 그 치료가 결국 되기는 되지만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는데 정부는 아무 문제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 상황이 지금은 첫 해니까 버티고 있는데 내년이 되면 지금보다 전임 교수들, 지금까지 숙련된 교수들의
5%에서 10%가 줄어들 거란 말이죠. 내년에 사직을 하니까요. 지금 굉장히 사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사직을 하고 나서 정말로 필수적인 의사들이 줄어든 상태에서 전체적인 어떤 캐퍼시티가 줄어들고 행위하는 전문 인력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인력은 없는 상황인데 내년 1년이요? 그럼 90% 줄어드니까 수술이 90%로 한 10% 줄어들겠네.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누적이에요. 이거는 복리의 마법입니다. 점점점 적시적소의 치료를 받을 수 없는 대한민국이 되는 겁니다. 그런 대한민국이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정부가 만드는 거고 그걸 괜찮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도 OECD 평균까지 가려면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OECD 굉장히 상위권 국가였기 때문에 평균은 더 심하겠죠. 영국은 뭐 다리 골절 수술하는데 6개월 걸리고 이미 다 유압이 된 상황에 수술하고 그런다라고 하죠. 물론 뭐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근데 우리나라는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다리 골절 바로 수술 가능해요. 바로 가능하다고요. 근데 뇌출혈, 심장마비, 암 수술이 딜레이가 되는 겁니다. 레이저 치료는 밤새 할 수 있고 365일 받을 수 있는데 지금 당장 생사를 오가는 상황은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굉장히 공격적인 사람인데 뭐 요즘 목 상태도 안 좋고 그래서 뭐 그렇기도 하고 제가 유튜브에 적응이 잘 안 돼가지고 그렇긴 하는데 어쨌든 한번 지금 대학병원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조금 실감이 나셨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진짜 저는 굉장하게 그 어두운 미래를 사랑하는 디스토피아적인 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막 지구 멸망물 뭐 언더키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지금은 SF가 아니죠. 현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현실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한번 생생하게 굉장히 무서운 일들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